오늘 이야기는 AI 인프라에서 시작되어서 데이터 센터 갔다가 ESS 배터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 70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딥시크가 등장하게 되면서 챗GPT가 위험한 거 아니냐, 얘네가 지금 위기를 맞이한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딥시크 논란을 좀 제쳐두고 보면 저는 본질은 어찌되었건 AI에 대한 관심이 단순하게 각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기업들 간에는 이게 혁신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단순히 그걸 넘어서 패권 전쟁의 영역까지 좀 끌고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딩 업체들은 매개체 정도로 봅니다. 근데 전 여기서 이제 딥시크가 이기냐, 챗GPT가 이기냐, 오픈AI가 결국에 승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신흥 강자가 떠오르냐, 이걸 다 떠나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강하다. 이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간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드밴스드 AI 용량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CAGR을 보면 22%입니다. 여기 있는 게 좀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본 거고 어퍼 레인지가 이게 좀 공격적으로 성장했을 때 이 정도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평균적으로 CAGR을 22% 정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생성형 AI가 CAGR이 39%입니다. 강화된 AI 용량 퍼센티지가 CAGR이 33%입니다. 즉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AI라는 이런 큰 틀 내에서의 막 관련주들만 이렇게 좀 나왔다면 이제는 생성형이냐 강화형이냐 아니면 일반 목적이냐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딩이 다 각각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도 진화해야 된다는 거고, 하이퍼스케일러는 좀 굳이 비교하자면 백화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기업과 조직 또는 개인에게 방대한 양의 컴퓨팅 성능과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인데, 여기에 주 수요처가 아마존, 구글, 마서와 같은 대형 클라우딩 업체입니다. 여기서 또 나뉘게 되는 게 프라이빗 호스팅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갈 것이냐인데, 프라이빗 호스팅이라는 건 특정 기업이 각 기업의 목적에 맞게 사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하이퍼스케일러는 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수요처에 임대를 해주는 형식인 겁니다. 이렇게 임대해주고 구조화하는 작업까지 하는 기업들이 따로 있고 관련주들도 있을 정도로 이 산업 자체가 매우 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탑 10 데이터 센터 마켓인데요. 이렇게 서부 지역 5개, 그리고 동부 지역 4개, 남부 지역 하나, 텍사스에 달라스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좀 미래로 가서는 각 기업이 자체 내부 데이터에서 모델을 빌드하고 학습하는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여전히 2030년까지는 현실적으로 CSP와 하이퍼가 65% 정도의 점유율을 여전히 차지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데이터 센터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죠. 당연히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한참 전력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대일렉이나 LS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쪽에서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형 에너지 클러스터 단지에서 뽑아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논리였고 실제로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정확히 그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도 나왔지만 어디까지는 또 테마 형성이었고요. 더 큰 틀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전력 인프라 재건 사업, 이러한 기대감들을 가져갔었던 겁니다. 여튼 현재 미국 내 데이터 센터들은 대부분 남부 지역의 텍사스 하나 이거 제외하고 나서는 동부와 서부 쪽에 있습니다. 그 시애틀 쪽에 있는 아마존, 나머지는 대부분 다 캘리포니아 또는 동부 지역 쪽에 있는데, 이걸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있으려면 결국에 이 주변에 이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게 될 전력을 제공해줄 그 에너지 단지 또는 클러스터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 영역들이 데이터 센터인 거고, 이 풍력 모양들 있죠. 이게 풍력 발전 단지인 거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펼쳐져 있는 게 태양광 발전 에너지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부 카테고리에 있는 게 ESS인데 ESS는 아직 전역에 퍼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산업이 자리 잡고 나서 ESS도 투입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은 뒤쪽에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의 저장 용량은 150기가와트 정도 되고 켈리는 63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다 수요를 가져가고 있는 게 아마존, 메타, 구글, 마소와 같은 기업들이고 이 4명이서 대부분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기업들은 이 모든 전력을 100% 청정 에너지에서 조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녹색 관세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 부하 예측으로 인해 이러한 유틸리티는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들이 밝힌 대로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은 그 비용 문제나 아니면 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 문제도 있겠고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업들은 이러한 자체 관세 정책에 의해서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긴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발생하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근데 내 기업들의 예상치와 좀 부합하게끔 카본 크레딧이라는 회사에서는 정확히는 단체죠. 여기서는 충분하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녹색 에너지만으로도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에너지원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느냐? 최근에는 여전히 태양광입니다. 물론 풍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장으로 또 수요가 몰리고 있고 특히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트럼프가 태양광 풍력 중에서 그나마 태양광은 살려두려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에너지 효율만 봐도 훨씬 더 태양광 발전이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신 소유의 골프장 풍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풍력발전소를 소송을 했었고 결국에 패소하고 소송 비용들도 다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과거에 뭐 풍력 발전소와 안 좋은 추억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거의 14년 전이거든요. 트럼프가 단순하게 이러한 안 좋았던 경험 때문에 풍력 에너지 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 거라 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둘 중에 하나 살려놓으라 그러면 풍력을 버리고 태양광을 선택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봐요. 일단 잠시 요약을 해보면 AI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 이래나 저래나 결국 딥시크가 이기냐 오픈AI가 이기냐 이걸 떠나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딩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다. 그 세 번째가 전력 부족이었고 이와 관련돼서 전력 관련 테마들이 갔었는데 그와 동시에 갔었던 게 이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원자력, SMR, MMR 등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는 뭐 전력 관련주 LS, 현대인력, 재룡전기도 올랐었는데 저는 이 후반부에 있는 이 모든 과정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ESS 배터리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연계가 되는 거는 태양광과 ES 배터리 시장인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전기 부하 균형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점과 이걸 실제 사용하는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를 하는 것도 보면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날 때부터 천천히 올라가서 결국에는 점심시간 때쯤 피크를 찍고 3, 4시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퇴근 시간 다음부터는 안정화 단계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특성상 계속 발전이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때 에너지 수요가 폭증한다라 해서 갑자기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아돌 때 저장해두고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ESS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안정화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수요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아까 수요가 몰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력 소비가 낮을 때 에너지 저장해 놨다가 수요가 높을 때 재분배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회복성입니다. 이게 원래 가장 원초적으로 ESS와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장이 연계되었었던 건데 전기 공급이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되게 되면 모든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겠고 그 과정에서 고객사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백업 전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단계로서 ESS 배터리가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일평균 시간대별 수요량을 측정한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터리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표가 우리가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표준 편차와 같잖아요. 그러면 0부터 시작되어서 100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중간에는 5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0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만약 ESS 배터리가 없다면 100의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이걸 다 더해서 평균값을 내보면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굳이 그 정도까지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시장,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요즘엔 SMR과 MMR로 소형 원자력 모듈로 가고 있죠. 여기랑도 연계되는 게 배터리 시장, 특히나 ESS 시장입니다. ESS 시장만 뒷받침해 준다면, 그리고 배터리의 에너지 소실률만 최대한 낮춰가면서 그러한 형태의 ESS 컴포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표준 편차의 흔들림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만큼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150, 200, 1000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에 필요한 에너지는 균일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 안정적으로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것이지 항상 폭발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태양광 시장과 배터리 시장, 특히나 ESS 시장이 크게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배터리가 에너지 시장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단순히 배터리를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 인프라부터 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ESS 배터리까지 좀 이야기를 전개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엔비디아도 보유 중이고 그 외에 AI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열 관리를 위해서 액침 냉각을 하는 버티볼딩스와 같은 회사도 보유하고 있고, 종합 에너지 회사인 비스트라 에너지, SMR, MMR 관련돼서 나노뉴클리어 에너지,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등등도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여튼 이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AI 칩셋을 개발하는 엔비디아 쪽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데이터 센터 혹은 클라우딩 업체를 아마존이나 마서나 구글 이런 회사를 살 것인가, 혹은 이 기술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또 버티볼팅을 살 것인가, 그 에너지 원별로 봤을 때 원자력 시장을 볼 것인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엔 저는 균일화되어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실현해 주는 거는 좀 배터리라고 보고요.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중국과 그리고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을 해왔고 유럽과 미국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유럽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ESS 그 스토리지 시스템을 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 영토 내에서 ESS, 이 풍력 발전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그 데이터 센터 백업 에너지를 제공하는 ESS를 과연 중국 거를 쓸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안보에 예민한 국가거든요. 딴 거는 되게 쿨한 것 같아도 안보 문제만큼은 굉장히 예민한 국가입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에너지 발전 클러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옮겨와서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용량을 담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휴대폰을 쓰든 전기차를 타보시든 아니면 소형 가전기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이 배터리의 수명이 하루 15시간, 제 폰이 새 건데 18시간 굴러가도 충분합니다. 혹은 처음 샀을 때는 하루 이상도 배터리가 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몇 달 쓰고 몇 년 쓰다 보면 실 사용 연수가 마모가 되면서 한 3시간 쓰면 배터리 나가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뭐 소형 가전 기기에서 그런다면 그냥 보조 배터리를 꽂으면 되겠고 충전기를 들고 다니면 되겠고 혹은 배터리 교체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될 ESS 저장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정 시기가 되면 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세워라 내워라 그 똑같은 ESS 저장 시스템을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전 그에 따라서 배터리 교체 주기도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배터리 교체 주기가 발생된다라는 거는 폐배터리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폐배터리를 다시 쓰레기로 버릴 거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재활용하고 재가공화하고 다시 원재료를 회수해서 다시 또금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관심사가 대부분 다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사고 나서 4년, 5년, 6년 타다 보면 배터리가 좀 마모가 될 것이고 새로운 걸 교체할 거다. 근데 그거는 되게 최전방에 들어가서 1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전 오히려 배터리 교체 주기와 그 규모가 사이즈가 더 큰 것은 ESS 시장이라고 보고 지금은 되게 얘기가 많습니다. ESS 시장에 쓸 수 있는 거 LFP 써도 된다. 근데 그게 초기 단계인 거죠. 대용량의 LFP 배터리 ESS를 쓰다가 다시 또 교체하고 다시 또 교체하고 이건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LFP를 활용한다라는 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따라가고 있는 트렌드이긴 한데 추후에는 이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공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시장을 투자할 때 전기차 시장에만 매몰되어서 보면 투자할 게 굉장히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전기차일 뿐인 거고 그 다음에 ESS, 로봇, 드론 이렇게 점점 파생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AI 인프라 관련돼서 투자할 만한 그런 좀 격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 시장에 많지 않고 미국 시장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종목들을 가져와서 리서치를 좀 하고 분석들을 공유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